1485년 한반도 전체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금에 없던 가뭄, 논바닥이 갈라지고 채소가 말라 죽고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충청도 진천에서 한 남자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임복, 신분은 산호비, 남의 종입니다. 그가 조정에 내놓은 건 곡식 2,000석이었습니다. 조건은 없었습니다. 성종이 직접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임복이 대답합니다. 저의 네 아들을 양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자유였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명회는 찬성했고 심회는 이 길을 열면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임복은 1,000석을 더 얹었습니다. 총 3,000석. 그제야 4명의 아들이 종살이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임복이 보유한 전체 곡식은 8,000석이었습니다. 지금 쌀값으로 환산하면 대략 16억에서 20억 원 사이입니다. 노비입니다. 남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20억짜리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조선에서 노비가 얼마나 많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조선 초기 전체 인구의 약 30에서 40%가 노비였습니다. 인구를 700만으로 잡으면 200만에서 280만 명, 세 집 건너 한 집이 노비 가구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숫자냐면 같은 시기 중국은 송나라 이후로 노예 인구가 전체의 12%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헤이안 시대를 지나면서 제도적 노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동아시아 3국 중 이 규모의 예속민을 19세기까지 유지한 나라는 조선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답은 법에 있습니다. 일천즉천, 부모 중 한쪽이라도 노비면 자녀도 노비가 됩니다. 이걸 1485년 경국대전에 법으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양천교혼, 양인과 노비 사이의 혼인이 겹치면 노비 인구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인 남자가 노비 여자와 혼인하면 자녀는 노비, 노비 남자가 양인 여자와 혼인하면 역시 노비, 어느 쪽이든 노비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바로 양반 지주들이었습니다. 퇴계 이황,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성리학의 거목입니다. 그의 분재기를 보면 보유 노비가 약 300명에서 370명. 정답은 3,000두락. 당시 사림 지주 평균이 노비 100명에 전답 300에서 500두락이었으니 서너 배에 달하는 재산입니다. 노비가 곧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곧 부였습니다. 노비제는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양반에게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법전 2권이 노비의 지위를 규정합니다. 대명률과 경국대전, 이 법전만 놓고 보면 노비는 명확하게 노예입니다. 미화할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이걸 어긴 노비에게 교수형을 선고합니다. 대명률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욕을 했다? 교수형. 주인을 때렸다? 참수형.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 장 100대에 유배 3,000리.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1518년 경상도 의성의 산호비 김이동, 검동, 물금 3명이 주인에게 욕을 하며 대들었습니다. 의금부가 사형을 요청했고 중종이 제가했습니다. 욕을 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노비를 죽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있는 노비를 죽였을 경우 장 100대, 아무 죄도 없는 노비를 죽였을 경우 장 60대의 도형 1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16세기 양반 이문건의 묵제일기를 보면 노비 체벌은 일상이었습니다. 편지를 늦게 전했다고 회초리 30대, 더운 물을 빨리 안 가져왔다고 여종을 구타. 조선시대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말보다 때리는 게 낫다. 홍성민이라는 선조 때 대제학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가엾구나 종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끄러워하노니 그 고생이 모두 이 주인 늙은이 때문인 것을 부끄러워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노예제입니다. 서양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양반들의 소유물인 노비들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전만 놓고 보면 이건 사실상 노예제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조선의 노비는 세 종류였습니다. 첫째, 주인 집에 사는 솔거노비. 이들은 재산 축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비의 형태가 바로 솔거노비입니다. 둘째는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외거노비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은 뒤 수확물의 절반을 주인에게 바치고 남은 절반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셋째는 주인과 완전히 독립해서 살던 외거노비입니다. 이들은 자기 집은 물론이고 개인 땅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바치는 건 1년에 한 번, 신공이라 불리는 일종의 몸값뿐이었습니다. 경국대전 기준으로 남자 노비는 면포 한 필과 저화 20장, 여자 노비는 면포 한 필과 저화 10장, 그걸 내면 나머지는 터치 없이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독립형 외거노비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급증했는데 그만큼 자기 재산을 가진 노비도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노비 69명의 토지 보유를 조사한 기록을 보면 15명, 약 22%가 한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결이면 3,000에서 4,500평, 하급 양반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건 관청 소속 공노비 이야기입니다. 개인 소유의 산노비 쪽으로 가면 규모가 더 커집니다. 전라도 남평의 산노비 가동은 곡식 2,000석을 기부했고 앞서 본 임복은 8,000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노비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비는 소송도 했습니다. 주인을 형사 고소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했습니다. 태종 6년 왕이 노비 소송이 얼마나 쌓였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한 달간 12,797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약 500만 명이었으니 인구 390명당 한 건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민사소송 접수율이 인구 약 700명당 한 건인데 조선은 노비 소송 하나만으로 그 2배에 가까웠던 겁니다. 다만 이 소송의 대부분은 노비가 주인을 고소한 게 아닙니다. 양반과 양반이 저 노비는 내 것이다를 놓고 싸운 소유권 분쟁이었습니다. 노비는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노비가 직접 원고가 된 기록도 존재합니다. 나는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다. 즉, 자기 신분을 걸고 법정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없으면 주인이나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오희문의 쇠미록에는 노비 막정이 죽자 살아서는 몸을 바치고 죽어서는 재산을 바치니
공이 있는 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재산이었다는 뜻입니다. 가족도 유지했습니다. 노비끼리의 혼인이 일반적이었고 양인과의 혼인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마을에서 살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가정을 꾸렸습니다. 노비는 계속 노비가 되지만 가족 자체가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소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노비 제도와 서양의 노예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1619년 버지니아.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20여 명이 도착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노예제는 이후 250년간 남부를 지배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예는 물건이다. 물건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단지 소유될 뿐이다. 미국의 노예는 법적 인격이 없었습니다. 이름 대신 주인의 성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주인의 재산이 하나 늘어난 것이지 가족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경매장에서 어머니가 한쪽 단상에, 아이가 반대쪽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서로 다른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재산권도 급여도 소송권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발뒤꿈치 힘줄이 잘렸습니다. 수치로 대비해 보겠습니다. 조선 노비 중 22%가 양반급 토지를 보유했습니다. 미국 노예의 재산 보유율은 0%입니다. 조선 노비는 민사소송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노예는 법정에 설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같은 소유라는 글자를 씁니다. 같은 재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달라야 했을까요? 첫 번째, 얼굴입니다. 조선의 노비는 주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산을 보며 자랐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는 피부색이라는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라는 논리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 논리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이와 우리 집 종의 아이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추수 때는 양반도, 상민도, 노비도 같은 들판에서 나락을 털었습니다. 너는 물건이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유교의 틀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모든 관계를 상호 의무로 설정했습니다. 군주는 신하를 보살필 의무가 있고 아버지는 자식을 기를 의무가 있습니다. 노비와 주인의 관계도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이걸 육륜이라고 불렀습니다. 삼강오륜의 주인 노비 관계가 하나 더 추가된 것. 중국 유교에는 없는 조선만의 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교가 노비를 보호한 게 아닙니다. 유교가 만든 의무라는 틀 안에 노비를 가둔 겁니다. 주인은 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규범은 뒤집으면 죽이지만 않으면 뭘 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돈입니다. 외거 노비가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주인은 비용이 줄어듭니다. 먹일 필요도, 재울 필요도, 입힐 필요도 없습니다. 신공만 거두면 됩니다. 국가도 이득이었습니다. 노비가 경제 활동을 하면 간접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니까요. 노비에게 재산을 허용한 건 인권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를 노비에게 전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동족이라는 거리감의 부재, 유교라는 상호 의무의 외피, 경제적 효율이라는 실리,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조선의 노비 제도는
서양의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미국의 학자 팔레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여러 학자들은 노비의 재산권, 가족권, 소송권을 보면 노예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만약 조선에 피부색이 완전히 다른 이민족이 대규모로 유입됐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같은 얼굴이 아니었어도 재산권을 줬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질문 자체가 이 제도의 본질을 드러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양보다는 낫지 않았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추노라는 드라마 제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도망쳤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도망쳤습니다. 1668년 경주 최씨 가문의 문서에 기록된 향옥이라는 여종이 있습니다. 새 남편을 만나 도망을 갔습니다. 주인은 관아의 힘을 빌려 향옥의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직접 딸을 잡아다 바쳤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추노한 겁니다. 도망은 조선 후기 노비의 일상이었습니다. 매년 바쳐야 하는 신공이 버거웠고 주인의 자의적 체벌을 견딜 수 없었고 무엇보다 대대로 남의 종이라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갈아먹을 땅도, 땅을 살 돈도 없이 고향을 떠나는 건 또 다른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시대를 발칵 뒤집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송익필은 율곡이이, 우계 성혼과 편지를 주고받은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 모음 삼현수가는 훗날 보물로도 지정됩니다. 조선 예학의 대가, 서인의 핵심 인물, 누가 봐도 양반 중에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송익필의 아버지 송사련은 순흥 안씨 집안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안씨 집안의 안돈후에게는 노비 첩에게서 낳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송린이라는 군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송사련입니다. 즉 할머니가 노비였으니 법대로라면 송사련도 노비. 하지만 안씨 집안은 이를 눈감아줬고 송사련은 그 배려 덕에 관직까지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송사련은 자기를 키워준 안씨 집안을 고변합니다. 안처겸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 이 한마디에 안당과 아들들은 능지처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송사련은 그 공으로 26살에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랐고 여섯 아들은 관직을 갖고 왕실과 혼인까지 했습니다. 60년이 흘렀습니다. 몰락했던 안씨 집안의 후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송을 겁니다. 송사련은 원래 우리 집 노비였다. 그 자손도 전부 우리 노비다. 1586년 판결이 내려집니다. 송익필을 포함한 68명 전원 순흥 안씨 집안의 노비로 환천. 70년을 양반으로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됐습니다. 송씨 가족은 전원 이름을 바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보물로 남은 편지를 쓴 손이 이제는 남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1822년 한 부부가 관청에 문서를 냈습니다. 자매문기, 즉 우리 둘을 노비로 팔겠습니다. 값은 박승지라는 사람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스스로 몸을 판 겁니다. 재산을 가질 수 있었지만 도망쳤습니다. 양반으로 70년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노비가 됐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스스로 몸을 팔았습니다. 그게
노비라는 신분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훨씬 일찍 이러한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송나라 이후 노예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명나라 홍무제가 노비 매매를 제한했고 청나라 옹정제가 천민 해방을 명령했습니다. 1910년 공식 폐지. 물론 실질적으로는 1949년까지 잔존했지만 제도적으로 인구의 30-40%를 예속민으로 유지한 적은 송나라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더 빨랐습니다. 고대의 누히라 불리는 노비 계층이 있었지만 헤이안 시대를 지나면서 제도적 노비는 사실상 소멸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에타와 히닌이라는 천민 계층이 남았지만 이들은 매매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직업에 묶인 사회적 차별 계층이었습니다. 1871년 메이지 해방령으로 신분 명칭 자체가 폐지됩니다. 조선만 달랐습니다. 15세기에 경국대전으로 일천즉천을 법제화하고 17세기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가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줄이고 일본이 없앴는데 조선은 오히려 늘린 겁니다. 물론 조선 안에서도 이걸 바꾸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태종은 넘쳐나는 노비 소송에 넌더리를 치며 노비 제도를 없애면 소송이 없어지겠다고 역정을 냈습니다. 신하들은 동방의 까닭있는 제도라 없앨 수 없다고 잘랐습니다. 율곡 이인은 양인 여자와 노비 남자 사이의 자녀를 양인으로 삼자는 종모법을 주장했습니다. 1669년 현종이 처음 입법했지만 노비를 놓치기 싫은 양반들의 반발로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습니다. 노비와 주인은 임금과 신하와 같다는 논리가 매번 반대의 명분이 됐습니다. 1731년 영조가 마침내 종모법을 확정합니다.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 사이의 자녀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양인이 된다. 270년 만에 일천적천의 한 축이 무너진 겁니다. 대동법과 균역법으로 민생이 안정되면서 노비와 양인의 생활 차이가 줄어든 현실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1801년 순조가 내시노비 궁궐과 관청 소속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합니다. 미국 링컨의 노예 해방이 1863년이니 그보다 62년 앞선 조치였습니다.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 1894년 갑오 개혁으로 노비 제도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500년입니다. 중국이 송나라 때 줄이기 시작한 걸 조선은 19세기 끝자락에야 끝냈습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 같은 동아시아인데 왜 조선만 이렇게 오래 끌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본 세 가지 이유, 즉 동족이라는 거리감의 부재, 유교라는 상호 의무의 외피, 그리고 양반 지주들의 경제적 실리, 이 세 가지가 너무 단단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자 윤봉구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동방의 노비법, 개벽 이래 이런 것 없었도다. 100대, 1000대 이르러도 대대로 남의 노비 되네. 귀천의 형세가 억지로 정해지니 커다란 변고로다. 천리에 어긋나도다. 송시열의 손재자인 정통 성리학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체제 안의 사람이 체제를 부정한 겁니다. 노예라고 부르기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이라고 부르기엔 몸이 팔렸습니다. 서양의 범주로도 동양의 범주로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제도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조선의 노비 제도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노예제라고 쓰셔도 좋고 신분제라고 쓰셔도 좋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